금요일 당대표 시간입니다. 손수조 리더스클럽 대표 용해인 기본소득당 상임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이번 해 마지막 뉴스킹 코너를 네. 우리 두 분하고 같이 합니다. 한 해 동안 어땠습니까? 용해인 의원님은 올 한 해가 많이 기억 남을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올해가 정말 긴 한 해였다는 생각을 좀 새삼스레 많이 하고 있고 올해 초에 이제 사실 한 해 시작을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와 함께 했었어요. 그런데 아직까지 좀 헌법 처리를 연내 결국에 못한 것이 좀 개인적으로는 많이 아쉽습니다. 우리 손수조 대표님도 뭐 어쩌면 정치를 좀 재개하려고 했던 한 해가 됐던 것 같은데 어땠어요? 전 한 7년 정도 쉬었다가 다른 일 하시다가 이제 정치를 다시 재기하는 해가 됐어서 참 감사하고 또 회복되어서 뭔가 마음이 회복되어서 참 감사한 한 해였습니다. 정치 할 때가 좋습니까? 아니면 좀 쉴 때가 좋습니까? 저 궁금해서요. 저는 할 때가 좋네요. 주변 사람들도 너는 할 때가 반짝반짝하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천상 정치인이십니다. 두 분 다 이제 뭐 지역구 아니면 이제 뭐 준비를 좀 선거 준비를 하시는데 잘 준비하시기를 바라고요. 자, 먼저 이 질문부터 좀 드려보겠습니다. 국방부가 장병 정신교육 교재 이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이다 이렇게 기술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본 교재에서는 한반도 지도에 독도가 좀 빠져 있었고요. 결국은 이 교재를 전량 해수 조치를 내렸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런 일이 왜 일어났을까요?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굉장히 잘못된 일이죠. 그래서 대통령께서도 극대노하셨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역시 뭐 독도는 뭐 무조건 그냥 우리 땅이다. 이거에 대해서 더 이상 뭐 우리가 변명하거나 더 이상 뭐 해명할 이유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굉장히 잘못된 실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보셨는지 용해인 의원님? 네, 이제 독도를 영토 분쟁화하려는 일본 극우 세력들의 정치권 주장들이 고스란히 이 윤석열 정부 뉴라이트 사관에 반영이 됐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사례다라고 여겨져서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요. 언론 지적이 없었다면 이게 이제 장병 전문교육 자료로 계속 쓰였을 것이고 일본 정부가 국제사회에서 이거 독도가 영토 분쟁 지역이다라는 것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쓰였을 겁니다. 근데 한국 정부가 지금까지 영토 분쟁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잖아요. 근데 역대 정권을 불문하고 독도가 실효적 그리고 국제법적으로 대한민국의 영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분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라는 입장을 고수해 왔는데 이 검증되지 않은 뉴라이트 사관이 윤석열 정부 들어서 용인되어 왔던 결과가 좀 이번 이런 그 사태로 나타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일본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과거는 다 묻어두고 오로지 일본과 친하게 지내기 위한 여러 가지 외교적 노선들을 견지해 왔던 것도 이런 교과서를 아무 문제 없이 낼 수 있었던 하나의 원인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도 대통령실에서 이 보고받고 즉각 시정하라 하고 전량 폐기하고 했던 거 보면 대통령실도 잘 몰랐던 거 아닙니까? 대통령실이 뭐 알았느냐 몰랐느냐도 물론 이제 몰랐다고 이야기하시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손수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변명의 여지가 없는 일이고요. 이 국방부에서 이렇게까지 말도 안 되는 이제 서술을 할 수 있었던 데에는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 기조, 뉴라이트에 기반한 역사 인식이 아주 큰 영향을 미쳤다. 이것이 이제 주요하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그 부분이거든요. 야당에서는 이 대통령의 대일 좀 저자세 외교 이게 나은 참사다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그 부분 어떻게 보십니까? 거기까지 갈 필요는 없어요. 거기까지는 아니다. 거기까지는 아니고 그 이제 뭐 인터뷰나 이런 각종 이제 과정에 대한 설명 쭉 보시면 뭐 집필 과정에서 있었던 단순한 실수 그리고 우리가 말씀 주셨듯이 인지한 즉각에 이제 조치를 했기 때문에 너무 그 의도를 그렇게 해석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그 정도까지는 안 보는 게 맞다. 알겠습니다. 자, 어제 그리고 계속 뭐 오늘도 계속 뉴스로 지금 대놓고 있는데 특검법 뭐 드디어 이제 통과가 된 상황입니다. 또 어제 김건희에서 특검 찬반 토론위에서 용해인 의원이 아마 나섰습니다. 보셨을 거예요. 총선용 악법이고 정치 특검이다 여당은 얘기를 했다고 하던데 어떻게 전반적인 분위기는 또 어땠습니까? 네, 일단 국민의힘 의원들이 현장에서 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예. 단 한 명도 표결에 참여할 수 없게 당 차원에서 좀 단속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예. 사실 이제 총선용 악법이고 정치 특검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주장이 사실관계가 하나도 맞지 않습니다. 특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수사 생중계 조항을 가지고 거짓말을 하다가 바로 예. 들통이 났어요. 이게 거짓말이 있었어요? 이 그 수사 생중계 조항이 악법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예. 사실 이 브리핑 조항은 이전부터 특검법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는 그냥 입법 내적인 조항입니다. 그리고 네. 윤석열 검찰 사단이 참여했었던 그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특검부터 시작해서 최근에 이제 있었던 고 이해람 중사 사건 특검법에도 다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고요. 근데 이것을 가지고 마치 몰랐다는 듯이 새로운 것이 생긴 것처럼 이 이야기하는 것은 전형적으로 이 특검에 대한 프레임 씌우기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네. 그리고 이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두고 이렇게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국민의 선택권을 침해하는 것이다라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평했다고 하던데 저는 누가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계신지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홍준표 시장 같은 경우는 특검법 받아들이면 사상 초유의 사태가 벌어지고 거부하면 또 국민적 비난이 가중될 것이다. 아, 이 뭔가 이거 뭐 할 방법이 없다 이런 얘기로 들리는데 여당으로서 이게 어떻습니까?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만 거짓말했다 이렇게까지 또 해석을 하시는데 그것도 같이 말씀 조금 주십시오. 뭐 그렇게까지 거짓말할 이유는 없죠. 그걸 그렇게까지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러니까 그 생중계 브리핑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선거를 앞두고 네. 뭐 그전 특검법에도 있었던 조항이라고 해도 선거가 지금 3개월 앞에 있는 이 상황에서 선거하고 지금 관련이 있기 때문에 좀 그렇죠. 그 문제된다, 이 앞에서 말이죠. 계속 뭔가 이 특검에 대한 그 생중계가 이루어지면은 그것이 솔직히 여당 입장에서 부담인 것은 맞죠. 네. 그런 차원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드린 말씀이지 작정하고 의도하고 이걸 거짓말을 해야지 한 건 아니다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저 개인적으로는요 받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잠깐만요. 예, 제 개인적으로는 받았어야 된다. 받았어야 한다. 예. 그리고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께서 예. 거부권보다는 좀 대승적으로 한번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십사.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물론 수도권에서 출마하고 정치를 한 입장에서는 좀 그게 그렇다고 보시는 그것도 건가요? 그렇겠지만 저는 불과 네. 생각해 보시면 작년까지만 해도 그냥 여의도에 있었다기보다는 이런 이렇게 뭐 방송에 나왔다기보다는 저는 시민들과 같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생계 현장에 있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좀 현장의 목소리가 더 좀 이제 친근하다 이렇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외부에서 보실 때 우리 시민분들께서 보실 때 뭔가 이 권력을 비호하는 느낌이 들고, 예, 비호하는 느낌이 들고 뭔가를 숨기려 하는 것에 대해서 예. 굉장히 싫어하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선거를 앞두고 뭔가 네거티브를 하려고 하고 흠집을 내려고 하는 것도 싫어하십니다. 네. 그러니까요, 이 특검을 앞두고 여야의 입장 차가 난 것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특검을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는 추천도 하지도 못하고 그 3개월 남은 시기 동안 계속 이 얘기만 할 것이고 또 말씀 주셨듯이 계속 생중계가 될 것이고 또 인지가 되는 수사는 모든 것을 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별건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고 예. 등등의 이 굉장히 선거용으로 쓰일 수 있는 악용될 수 있는 소지가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이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집권 여당이 대승적으로 정말 받아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정말 숨기지 않는다. 네, 오히려 이렇게 받는다면 더 큰 정치의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예.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당론하고 지금 당하고 전 예. 반대의 말씀을 하시긴 하셨습니다. 네, 예.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가 돌이켜 보면 김영삼 대통령 현역 시절에 아들 수사 있었습니다. 김현철 씨. 김대중 대통령 현역 시절에 있었고요. 김홍삼 뭐 그 생태 같은 예. 자식 정말 구속되는 모습 보면서 고개 숙이고 사과하셨던 역사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국민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미워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승리를 가져다 준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냐면 시민분들께서 국민분들께서 민주당의 그런 음흉한 의도도 알고 계시고 그리고 이 선거 앞두고 뭔가 악용하고자 한다는 그것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믿고 한번 가보시라. 네, 그런 생각도 좀 자, 이거 들어요. 뭐 계속 얘기하지만 당 의견은 아니고 개인적인 손수 대표 의견인데
달리합니다. 대통령실 곧장 거부하겠다. 네. 거부권 행사하겠다 밝혔고요. 좀 입장 표현이 빠른 것 같기도 하고 같이 한번 말씀 좀 주십시오. 네, 일단 한동훈 장관이 거짓말은 아닐 것이다라고 네. 하면 사실 몰랐다는 것일 텐데 네. 다른 특검법에 그런 조항이 있었다는 줄. 그렇다면 한동훈 장관의 뭐 수십여 년 공직자, 특히나 검찰로서의 어떤 경력에 굉장한 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여당 입장에서 총선을 앞두고 부담이 되는 건 그럴 수 있겠죠. 하지만 그 정치적 부담을 느끼는 것과 이 법 자체가 악법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저는 전혀 다른 정치적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 부담이 된다면 부담이 되는 것을 솔직하게 토로하는 것이 맞는데 부담이 되는 이유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지금까지 검찰이 봐주기 수사를 해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부담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수사에서 문제될 게 없다면 그게 뭐가 부담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사실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처음 이제 올라온 게 작년 8월이고요. 작년 8월 달. 기본소득당, 민주당, 정의당이 각각의 당론으로 특검법을 발의할 때가 가장 이렇게 늦은 것도 올해 3월이었어요. 근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총선용이죠? 사실 그때 법사위에서 다들 기억하실 텐데 법사위에서 이 패스트트랙 지정을 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들이 있었지만 여당에서 마치 뭔가 상정은 해줄 것처럼 뭔가 논의는 할 것처럼 계속해서 시간을 끌다가 결국에는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오게 네. 된 겁니다.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돼서 피고인 6명이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법무부 장관 시절에 이제 국회에 답변했던 내용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때 서면 조사 단 한 번 했다. 그러고 나서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출석 조사든 뭐 그 이외에 조사는 한 차례도 없었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이 특검을 총선용으로 만든 사람들이 누구냐? 검찰총장의 가족 그리고 대통령의 가족을 봐주기 수사해왔던 정치 검찰과 이것을 어떻게든 방탄하려고 했던 국민의힘이 이 특검을 총선용으로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총선용 특검이라고 누구를 비난할 것이 아니라 네. 지금까지 질질 수사를 끌고 특검법을 끌어왔던 본인들 스스로가 좀 반성을 하셔야 된다. 그 날짜 얘기잖아요. 날짜를 계산을 해보면 딱 지금 총선에 걸리도록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산수를 해봐도 딱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패스트를. 그럼 지금 그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그래서 왜 진작에 안 했냐. 아까 홍준표 대표의 그 시장님의 말씀도 그거고 왜 진작을 선거와 안 관계가 했냐. 없을 건데. 네, 라고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인정합니다. 네. 근데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제 이 생중계 법안을 다른 특검에 조항이 있었던 걸 몰랐다는 것이 아니고요. 제가 아까 말씀드리잖아요. 선거가 지금 100일 앞둔 이 상황에서의 생중계는 또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는 것이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사실 특검으로까지 이제 가게 됐잖아요. 특검, 뭐 탄핵 이런 것들에 있어서 우리 시민분들이 좀 그만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도 있어요. 이거를 그렇습니까? 굳이 이렇게까지 특검 가야 되고 뭐 탄핵하는 그런 게 지금 너무 남발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리고 이제 뭐 여당도 여당 잘못된 걸 제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야당도 야당 입장에서는 이 너무 이 거대 이 몸집으로 그래도 밀어붙이게 하는 면이 없지 않다라는 걸 인정하고 가야죠. 뭔가 네. 특수한 상황 탄핵 그리고 특검이 이제 야당이 계속 한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어쨌든 지금 상황상으로 또다시 질문 드려보면 대통령실은 뭐 바로 거부권을 행사할 것 같습니다. 빨리 하는 이유가 사실 있을까요?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어제도 이제 그 반대 토론만 하고 특히 대장동 특검에서부터 반대 토론만 하고 표결 때에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다 도망치듯이 나갔죠. 본회의장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도부 입장에서는 이탈표들을 좀 단속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을 것 같고 또 이제 각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 표결에 어떤 참여하는 것 자체가 어떤 자신의 공천이나 여러 가지의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이기 때문에 또 나가는 것을 별 이견 없이 도망치듯 본회의장을 빠져나간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이제 뭐 거부권을 쓰게 되면 국회에서 재의결을 하게 될 텐데 제가 어제 그런 호소와 경고를 이제 본회의 발언을 통해서 했어요. 최소한 거부권을 쓸 일이 없어야겠지만 거부권을 쓰게 돼서 재의결을 하게 된다면 그때는 이 대통령의 배우자의 중대 범죄에 대해서도 형사적 정의가 실현될 것인가를 판가름하는 이 특검법에 대해서 최소한 국민들의 눈치를 보는 그런 염치라도 있는 국회의원들이 국민의힘에도 있다는
하는 것을 좀 보여달라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근데 애초에 국민의힘이 그걸 좀 실행할 수 있는 정당이라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 개입, 뭐 지금까지의 어떤 당 장악 이런 것들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좀 회의적인 시각도 한편에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렇다면 뭐 손주 대표께서 보시기에는 네. 뭐 또 여러 가지 좀 원안을 좀 바꿨더라고요. 그 소속 정당 얘기하는 거 봤을 때 대통령 탈당까지도 생각하는 것 같기도 그러니까 하고. 굳이 뭐 이렇게 탈당했을 경우에 네. 전 뭐 이런 예. 얘기도 넣고 지금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이탈표 먼저 이거 한번 얘기해 보면 이게 좀 예.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탈표가 없을 것이다. 그러니까 제 의견을 했을 때 예. 그러니까 생각을 해 보면은 이제 지금은 찬성을 반대를 했다가 나중에 뭔가 공천에서 자기가 불이익이 된다고 예, 해서 예. 그 의견을 바꾼다. 이건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겁니다. 아. 네. 그래서 애시당초 이걸 뭐 이탈표를 기대하는 것도 우스운 일이고 어불성설이고 본인의 입신에 대해서 뭔가 변화가 있다고 해서 그 소신을 바꾸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면 아하. 그건 정말 국회의원 자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근데 무기명이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그건 더 웃기지 않습니까? 이름을 쓰고 했을 때는 뭐 반대를 했다가 이름가 가리고는 자기가 뭔가 소신을 한다? 그럴 거면 정치 왜 합니까? 네. 민주당 뭐 사실은 구속 동의안 할 때 그때 뭐 이탈표 많이 생겼다고 민주당 난리 났었지 않습니까? 그게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그게 겁니까? 그 잘못된 것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것이지. 네. 그거를 그 하는 것을 용인해주고 그게 네.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우리 정치권이 지금 정치권이 왜 그렇게 기대를 해야 되는 건지 전 정말 이해가 안 그렇게 되고요. 가서는 안 된다. 네. 용 의원님 보시기에는 이탈표 좀 있을 수 있습니까? 결국은 이제 포인트는 언제 다시 될 거고 제2요구권 행사가 되면 재표결을 할 때 3분의 1을 넘을 것이냐 또 출석하지 않을 것이냐 국민의힘 뭐 이런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애초에 그걸 실행할 수 있는 정당이었다면 국민의힘이 이 지경까지 오지도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대통령이 아니라 국민의 눈치를 보는 의원이 있었다면 예. 어제 본회의장 남아서 찬성 표결을 하셨겠죠. 근데 손수조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표결에서는 다 도망가듯이 그렇게 본회의장을 빠져나가고 예. 제2결에 있어서는 다시 들어와서 표결을 한다. 그것도 참 웃기는 일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대통령의 배우자에 대해서도 사법정의가 실현되는 예. 나라가 대한민국이다라는 것을 바로 세우기 위해서 좀 소신에 따라 표결하는 것. 이번에는 소신에 따라 표결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최소한의 부끄러움을 가지고 있다면 다음번에는 그 소신에 따라서 표결해주길 인간으로서 기대하는 마음이 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게 가능했다면 이 특검법이 이 지경까지 몰려서 패스트트랙에 태워져서 총선 직전에 이렇게 표결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공천이 좀 어려워지면 인간으로서 좀 바뀔 수 있습니까? 글쎄요, 저는 제가 이제 작은 정당의 예. 의원이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을 상정해 보지 않아서 그분들의 심정이 어떤 것인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제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저 같지는 역시 않습니다. 어떤 심정인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다시 뭐 국민의힘 얘기 좀 해보면요. 비대위가 지금 꾸려졌습니다. 특히 2040 비정치인이 전면 배치되는 것 같은데요. 어떻습니까? 총선 승리에 어떻게 도움이 좀 될 것 같아요. 비대위 위원들 봤을 건데 면면을. 왜냐하면 지금보다도 더 질이 멸렬했었던 시절이 있었죠. 막 당 지지율 2% 나고 했었던 뭐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막 선거 연패하고 했었는데 그것을 승리로 뒤집었던 한 순간이 있었죠. 제가 기억이 나기로는 오세훈 그 시장 지방선거 때 유세차의 그 조그만 면적을 일반 시민들 특히 젊은 층에게 내어주면서 굉장히 선거의 분위기가 바뀌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뭐냐면 국민들은 일반 시민분들은 기존 정치인 싫어해요. 네, 싫어하시기 때문에 그 공간을 그러니까 무언가를 새로 채우기 위해서는 빈 공간이라는 게 필요한 것이에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정치인을 밀어내는 작업이 필요하죠.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그 중요한 작업을 하신 겁니다. 기존 정치인들을 정말 쌍끌이처럼 이제 밀어내시고 그 공간을 비운 다음에 그 공간을 정말 이제껏 보지 못했던 젊은 사람, 여성, 비정치인으로 채우면서 어떤 그 공간을 그러니까 우리들은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소리를 대변해 준다기보단 그냥 우리가 직접 할게요. 네. 우리가 직접 나서서 우리가 스스로 할게요. 이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공간을 비워주고 새로움으로 채워줬다는 면에서는 굉장히 크게 이제 생각을 하고요. 물론 그 안에서 비정치인이고 정치 여의도 문법의 초보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실수와 그 리스크 관리가 안
되는 면이 있고요. 저 역시 그런 부분은 조금 이제 걱정을 했던 부분입니다. 물론 그래서 어제부터 뭐 노인 폄하 민경우 비대위원 발언 뭐 이런 것들이 좀 나오고 뭐 바로 사과는 하셨지만요. 어쨌든 이런 좀 조금 잡음은 있지만 이 큰 그림으로 봤을 때 어떤 공간을 내어주고 새로움으로 채운다는 것은 굉장히 일반 시민분들의 갈증을 해결해 주시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잘 뽑은 것 같습니까? 뭐 또 민경우 비대위원 같은 경우는 뭐 과거 노인 폄하 발언이 있긴 했는데 어떻게 비정치인이고 정치인은 김예지 의원 한 명 있는 것 같습니다. 현역은. 네, 저는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첫 일성을 보고 별로 네. 기대할 게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그래왔던 것처럼 이제 대한민국의 위기를 직시한다기보다는 이제 권력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밖에 없는 여당 대표로서의 좀 형편없는 취임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집권 여당의 비상대책위원장의 취임사라고 한다면 당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아니면 대한민국의 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제 국민에 대한 어떤 메시지일 텐데 이 대한민국이 당면한 위기가 586 운동권 몰아내고 검찰공화국이 완성되면 대한민국의 위기가 해결되는 건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 오히려 좀 되묻고 싶어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뭐 산업 경쟁 위기, 뭐 기술 혁신과 관련된 디지털 전환, 뭐 불평등 위기라는 여러 가지 복합적 위기들 앞에서 지금까지 2년 동안 윤석열 정부가 어떤 비전도 내놓지 못했거든요. 근데 이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등장했다는 비상대책위원장도 여기에 대한 이야기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세대 교체 뭐 90년대생부터 뭐 30대, 20대부터 40대까지 젊은 사람들로 비대위원을 채운다 이런 거 좋은데요. 근데 사실 정치적 세대 교체라는 건 그렇게 젊은 사람들 채워 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대한민국의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그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느냐를 가지고 세대 교체가 되는 거지 그냥 70년대생들 전면 배치 이런 방식으로 세대 교체가 되는 점이 아니다라는 점을 반드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뭐 정치 검찰의 특권 그리고 대통령 일과의 특권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인가가 또 지금 집권 여당과 대통령에게 많은 국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바인데 또 역시나 똑같이 반복되는 뭐 땡땡땡 카르텔 뭐 이런 구태스러운 변죽만 올리는 일성이 아니었나 싶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한테 국민들이 바라는 어떤 새로움 저는 그런 건 좀 발견할 수 없었고 이러니까 김기현 시즌2 아니냐 같은 말이 또 등장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얘기가 있거든요. 연일 이재명 대표라든지 586 이렇게 검사하고 뭐 피의자 검사하면 오히려 새로운 것보다는 또다시 검사 대 피의자 구도 검찰당 이미지가 더 오히려 역효과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냥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죄 지은 사람이 잘못이죠. 뭐 그거 가지고 뭐 검찰당 그런 것까지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현해 살수 지금 나오지 않았습니까? 민주당은 그럼 지금 뭐 하고 있는데요? 음주운전한 사람 공청 적격하고 세습 뭐 그 아들 공천에 대해서 적격 판정 내고 그리고 현해살수라는 말 들으면서 낭떠러지에 지금 매달려 있는 형국 누구나 지금 걱정스럽게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조차도 지금 못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비대위라는 것이 생긴 지 뭐 불과 지금 며칠 됐습니까? 이제 시작하는 이제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흠집내고 그렇게 하기보다는 어쨌든 이 정치를 뭔가 바꾸겠다. 586 그 어떤 이제 그 용태라든지 어떤 그 정치권의 변화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강단 있게 이제 추진해 가고 있는 모습에 대해서 응원하고 할 거는 해 나가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잘하는 거는 응원을 하면서 갔으면 좋겠고 메시지가 왜 없었습니까? 많은 메시지 저는 나왔다고 생각을 몇 가지 하고요. 소개를 해주시죠 그러면. 그 중에 가장 좋은 메시지가 저는 선민후사였다고 생각을 해요. 선민후사. 그러니까 선당후사라는 얘기는 우리 뭐 종종 듣긴 했었지만, 그러니까 시민의 속에서 우리 시민을 돕는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메시지를 내고 선민후사라는 메시지를 보고 많은 지역분들이 굉장히 좋았다는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진심이 묻어나는, 그러니까 말이나 어떤 이제 그런 어법이 늘 듣던 정치인의 그런 여의도 문법이라기보다는 정말 그 진심이 묻어나오는 우리 일반인들의 메시지였다라고 다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시민을 먼저 생각하고 기존의 정치권보다는 일반 시민들 사이에서 나올 수 있는 그런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겠다. 제가 특히나 참 좋았던 것은 아니 정치인이라면은 시민들한테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잘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주
기본적인 그런 워딩이었었지만은 일반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듣고 싶어했던 말들 그리고 한동훈 이제 전 장관 시절에 대구에 갔을 때 나의 시간보다 나를 기다려주시는 우리 어머니의 시간이 더 귀중했습니다라든지 그렇게 나오는 그런 메시지들이 정말 이 시민들의 심금을 울리고 진정성으로 다가오게 하는 힘이 있다고 저는 믿고요. 실질적으로 수치가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일부 여론에서는 뭐 차기 대권으로 이재명 후보보다도 더 우월하게 나오는 경우도 있었고요. 네. 이런 것들이 곧 입증을 해주고 있다. 기존의 시민들의 갈증을 풀어주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 네, 라고 생각합니다. 좋게 이제 보셨는데 좀 비교를 하더라고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취임사 또 이준석 전 대표의 탈당사라고 해야 되나요? 하여튼 기자회견, 연설. 그 두 개를 이제 두 분도 이제 좀 젊은 정치인이시니까 어떻게 보셨는지요? 이준석 대표의 탈당 또 비대위원장의 취임. 네, 일단 그 좀 전에 손수조 같이 말씀해 대표께서 주십시오. 예. 민주당은 뭐 하고 있는데요라고 네. 물어보셨는데 저는 사실 이 말이 뭐 손수조 대표만 하시는 말씀이겠습니까? 국민의힘의 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이고 네. 뭐 손수조 대표께서 당에서 책임이 있는 자리에 계신 분은 아니지만 집권 여당에서 야당은 뭐 하고 있는데요라는 말이 나오는 게 저는 참 대한민국 정치의 슬픈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정 운영의 책임은 기본적으로 여당에게 그리고 정부에게 있는 거고요. 여기서 정부가 잘 못하고 있고 집권 여당이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적할 때 야당은 뭐 하고 있는 것이냐라는 반문이 나온다는 것이 참 지금 대한민국 정치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전 대표가 27일에 이제 탈당을 그렇죠. 했습니다. 네. 근데 결국에는 선거공학적인 이합 집산에 좀 최대의 승부를 걸어보겠다라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등판을 하면서 이제 이준석 전 대표의 어떤 영향력이 축소되어 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네. 이런 분석들도 나오는데 그 축소된 부분을 뭐 금태섭 신당, 양양자 신당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이준석 대표의 뭐 내용 부실에 대해서 제가 이제 개혁연합신당을 처음 제안할 때부터 이제 지적을 했는데 대한민국이 직면해 있는 거대한 위기를 바꾸기 위해서는 시스템을 바꿔야 된다라는 것인데 자꾸 이제 부품을 바꾸는 수준의 소소한 아이디어를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내용이 부족하니 자꾸 이제 반윤 정서에 기대려고 했던 측면이 있고요. 그리고 개혁연합신당이라는 이름 보고 슬쩍 올라타서 개혁신당이라는 이름으로 창준이 신고서를 낸 것도 저는 이제 결국에는 국가적 개혁이 없이 제3지대에 생존하기 어렵다고 본 것이 아닐까라는 긍정적 해석도 해봅니다만 어쨌든 포장지만 개혁이고 뭐 금태섭 신당 붙이고 양양자 신당 붙여서 선거공학적으로 어떻게 승부를 보려는 계획이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뭐 예전에 했던 것처럼 그리고 제가 평했던 것처럼 보수 세력 M&A 하는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뭐 어쨌든 기왕해야 개혁신당이라고 자칭한 김에 이준석 전 대표가 좀 대범하게 정책 대 정책, 미래 대 미래로 경쟁하는 길에 좀 소신 있게 나섰으면 좋겠고요. 네. 진보에서는 개혁연합신당 그리고 보수에서는 개혁신당이 이 제3지대라는 거대한 공론장을 개혁과 정책으로 채우는 것에 좀 국민적 감동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래서 선거공학적 이합 집산에 좀 집중하지 말고 비전으로 경쟁하고 토론하는 결단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좀 전에 우리 손주 대표께서 언급하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그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 이재명 대표하고 두 분 조사를 한 겁니다. 한동훈 45, 이재명 41%. 이 무선 ARS 조사고요. 20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여론평판연구소에서 자체 조사한 내용이고 이 조사는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손 대표는 어떻게 보십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를 대체해서 2030 특히 여성 2030 소구력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그렇죠. 뭐 사실 이준석 전 대표의 첫 그 이제 취임했던 그때를 또 떠올려 보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대를 하고 당을 개혁할 것이라고 기대를 했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사실 그 첫 출마가 가장 그 정점이 아니겠어요? 그렇죠. 많은 기대를 받고 또 응원을 받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스텝 발자취들이겠죠. 근데 지금은 이제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결국은 이 당을 떠남으로써 그렇게 이제 갈무리를 한 것이고 이제 한동훈 현 비대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이 이제
쓰러져가는 이 당을 다시 한번 제대로 세우겠다. 어떻게 세우냐면 교체와 새로움과 맑음과 신선함으로 채우겠다라는 것이에요. 네. 이러한 시도와 결기는 정말 응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정말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또 특히나 이 총선이라는 정말 중요한 이 나라의 명운이 걸린 이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또 특히 우리 당 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좀 개혁적인 목소리를 내서 어쨌든 저 역시 마찬가지지만 당 내부에서 개혁을 이끌어 가겠다라는 의지인 것이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당 내에서 어떻게 우리가 잘 힘을 합해서 이 한동훈 위원장이 위시하고 있는 이 개혁과 신선함을 어떻게 잘 국민들께 시민들께 말씀을 드릴까 보여드릴까라는 그거에 집중을 하면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뭐 민주당 뭐 하고 있냐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민주당 얘기 조금 하면요. 민주당은 지금 이낙연 신당이 이제 과제에 갔습니다. 탈당을 하는 겁니까? 어떻게 이재명 대표가 이낙연 전 대표 탈당 막을 수 있는 겁니까? 네, 용 사실 대표님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네, 이낙연 전 대표가 왜 신당까지 만들어야 하는지 많은 국민들께서도 그렇고 네. 뭐 저도 그렇고 그 왜 신당까지 가야 하는가에 대해서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래서 관심을 크게 갖지 않는 상황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가 아니라 이낙연 전 대표가 네. 민주당을 탈당할지 말지가 저에게 뭐 큰 관심사는 아니고요. 같은 맥락에서 이재명 대표가 이걸 막을 수 있을지 없을지도 예. 저에게는 큰 알수 관심사는 없네. 정작 하고 있는 이야기는 개혁의 방향과 내용이 아니라 친명에 대한 분노, 이재명 대표에 대한 분노밖에 없어서 좀 당황스럽고요. 이 정치적 원한에 기대해서 양당에 대한 실망감을 그저 신당으로 주워 담으려고만 하는 시도라면 결국에는 선거공학에 불과하고 국민들의 열망이 이낙연 신당으로 모이기는 좀 힘들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떻습니까? 신당이 지금 뭐 글쎄 우리 용 대표님은 뭐 관심이 굳이 없다고 하셨는데 뭐 타당이기도 하고요. 글쎄요. 민주당 이슈 중에 나오는 게 중에서 이낙연 신당이 전 제일 관심이 있어요. 그렇죠. 예. 왜냐하면 이게 선거는 아무래도 구도의 싸움이니까요. 문제이기 예. 때문에 과연 이제 그 상대 당의 진영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이슈는 정말 관심이 많습니다. 네. 관심이 많고 뭐 여론조사 뭐 또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여기 보면은 보수당에서 오히려 이낙연 신당을 지지하고 아하. 네, 진보당에서 이준석 신당을 지지하는 예. 그런 성향이 있다라는 또 얘기도 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각 본인의 진영에서는 그것이 내부 총질처럼 보이는 것이고요. 그렇죠. 그걸 네. 왜 지금 이렇게 나가서 탈당을 하려고 하냐라는 목소리가 될 것이고 밖에서 봤을 때는 아주 합리적이구나 아주 이성적이구나 이렇게 보여진다는 것이에요. 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낙연 신당 같은 경우도 제가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의 지금 어떤 공천 학살이라고까지 표현이 될 만한 그런 현상들이 있는 거에 대해서 안 나가는 게 이상해요. 제 생각에는. 나가는 게 맞다고 당연하죠. 보시는군요. 예. 네. 그래서 너무나 비이성적인 총선 특히 네. 공천의 절차들을 지금 밟아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예. 이거에 대해서는 이성적인 방향이 오히려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이낙연 신당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은 것이고 그 전 총리들과의 미팅 속에서 현해살수라는 말 정말 이재명 대표 그 낭떠러지 붙잡고 있는 손 놓으십시오라는 내용이 나오는 것 같아요. 현안 질문도 한번 드려보고 오늘 당대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지금 유일임 방심위원장 얘기가 좀 집중을 받고 있습니다. 가족하고 지인들한테 그 사람들이 민원을 제기해가지고 결국은 방심이 작동했으며 이게 민원 사주 의혹 아닌가 이런 어떤 얘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용해인 의원부터 얘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발 사주를 예. 넘어서서 뭐 조사 사주, 감사 사주 이런 사주 정치가 반복되고 네.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듭니다. 월성 1호기 문제도 그렇고 최근에 이제 MBC, KBS 언론 장악 과정에서도 보수 단체들이 때맞춰 고발을 하고 감사 청구를 하면 사정 기관들이 전방위적으로 움직여서 정권의 입맛에 맞는 결론을 네. 내왔어요. 근데 왜 그러냐? 결국에는 정해진 결론을 얻기 위해서 먼지털이식 조사를 할 명분이 필요한 거고 그렇다면 굳이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이나 감사 청구 같은 형식을 취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악질적인 행태가 정부 기관장이 이제 가족들까지 동원해서 노골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지경까지 이르는 것이고요. 저는 좀 마지노선을 넘는 퇴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라면 사실 너무 이 사실이 드러났을 때 제가 류일임 방심위원장이라면 너무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얼굴을 들고 다니기 힘들 것 같은데 이 자리에서 빨리 내려오는 것이 좋다. 내려오는 것을 이제 요구하고 싶고요. 예. 결국에는 무엇이 범죄
알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짧게 좀 이제 정리를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민원 사주 민원을 아닙니까? 넣어서 예. 민원을 넣어서 뭔가 이것이 이렇게 상정이 되고 그랬다는 것이 아니고요. 이게 류 위원장 이전부터 이미 상정돼 있던 내용인 것이고요. 아니 민원을 넣었는데 어떻게 이게 누군지 누구의 고모인지 친척인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개인정보가 류씨입니다. 류씨. 어떻게- 예. 이름 안 밝히고 놓는 밝히셨다. 거예요. 예, 예, 근데 예. 이거를 개인정보가 이렇게 샜다는 것이 정말 문제다. 이건 중차대한 문제인 것이고요.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자 올 한 해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두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손수조 용혜인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감사합니다. 받으세요.